저희 뇌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집합해 있습니다. 이 세포들을 저희는 신경세포 외에 교세포, 즉 도와주는 세포라고 하는데,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어떤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죠. 그래서 이런 작용 기작으로 저희가 밝혀낸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윤원구라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 머릿속에 있는 세포 중에 별을 닮아서 별세포라고 이름을 붙인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뇌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집합해 있습니다. 그 중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뉴런, 즉 신경세포일 건데요.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,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신경세포 말고 다른 세포들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 신경세포들은 말 그대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특화된 세포들이기 때문에 이 특화된 세포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이 세포들을 저희는 신경세포 외에 교세포, 즉 도와주는 세포라고 하는데, 이 교세포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 교세포들이 어떤 세포인지, 그리고 이 교세포 중에서 특히나 별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교세포를 이해하려면 아주 옛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는 굉장히 옛날부터 논쟁거리였어요. 옛날 고대 이집트나 아니면 수메르 이런 서양에서는 이 생각은 보통 심장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해서 심장을 찌르면 아니면 심장이 파괴되면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. 이 심장은 단순히 뛰어서 어떤 피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만 생각 자체는 이 심장이 아닌 이 머리에 들어있는 기관인 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옛날부터 의심을 했던 것이었죠.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계속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루어져 가다가 그 후에 해부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. 기원 후 200년 그리고 400년 즈음에는 사람 인체의 몸을 해부를 해서 해부도를 그리고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했어요. 그러다가 중세시대에는 이 해부학이 인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, 그리고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,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래 해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해부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부터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리고 뇌에는 어떤 구역들이 있고 이 구역들이 각각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졌죠. 그러다가 1700년대에 이르러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작은 세포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렇게 뇌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세포들이 발견이 됐는데, 그 중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가장 유명한 이 신경세포라는 게 먼저 눈에 띄었어요. 이 신경세포는 몸체가 있고 거기서 뻗어나온 긴 다리 또는 팔 같은 구조가 있는 그런 세포였고, 그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이 신경세포 외에도
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 그림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됐습니다. 그 중에서는 신경세포처럼 보이는 세포들도 있고 신경세포처럼 보이지만 모양이 굉장히 다른 세포들이 있고 아예 신경세포처럼 보이지 않는 세포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. 그러다가 1900년대에 이르러서 이 세포들을 염색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세포를 더욱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. 이렇게 세포를 염색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세포들이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세포인 것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모양이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가진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. 이 발견으로 카할 또는 카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골지라는 사람이 1906년에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됩니다. 그러면 다시 뇌세포 종류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이 뉴런, 신경세포 외에 어떤 세포들이 있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우리의 표피를 형성하는 교세포 중에서도 이 표피세포가 뇌 속에 존재를 합니다. 이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뇌를 싸고 있는 어떤 막 또는 뇌의 구별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올리고덴드로사이트, 즉 희소돌기교세포라는 세포도 있는데 이 세포들은 뉴런의 이 몸체를 감싸서 뉴런의 신경 전달을 훨씬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세아교세포라고 하는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세포도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병원균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기생충을 잡아먹는 그런 면역 역할을 하는데 이 면역 역할을 하는 세포가 바로 이 마이크로글리아입니다. 마이크로글리아는 뇌 속에서만 이 면역 활동을 하는 특이한 세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별아교세포 또는 에스트로사이트 또는 별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어떤 기능이 고장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포가 바로 이 별아교세포,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. 이 그림들을 보시면 신경세포 말고도 교세포들이 이 신경세포들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노벨 의학상 이후에 거의 100년가량 이 교세포들은 좀 잊혀져 있었어요. 신경세포는 신경 전달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신경세포 옆에 있는 교세포는 약간 잊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1980년대, 90년대부터 이 신경세포들 말고 다른 교세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활발하게 그때부터 교세포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별아교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뉴런이 형성되는 것을 돕는 역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별아교세포는 신경세포, 뉴런 주변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환경도 제어를 해줍니다. 저희 방이 어지럽혀져 있을 때 이 물건을 치우고 정리를 해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별아교세포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 혈관 장벽을 형성을 해서 아무 물질이나 뇌로 들어가서 이 신경세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신경세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 별아교세포가 직접 분비 또는 분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다 또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제 필요가 없다 하면 이 별아교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흡수를 해서 이 신경세포들끼리 원활한 정보 전달을 하게 해줍니다. 이 별아교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개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. 이 별아교세포와
뉴런의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거머리의 경우 이 별악교세포가 신경세포에 비해서 약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등한 동물인 개구리는 이 별악교세포가 신경세포의 약 20% 정도 존재를 하고,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고등 동물인 쥐는 약 40% 정도 존재를 합니다. 그러다가 이 생각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거의 이 신경세포와 별악교세포가 1대1 비율 정도로 존재를 하고, 사람의 경우에는 최근에 별악교세포가 오히려 신경세포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물론 당연히 이 별악교세포가 신경세포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, 추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고등한 생물, 그리고 더 지능이 높은 생물일수록 이 별악교세포가 신경세포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겠죠. 또 이 별악교세포가 각각 종마다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, 쥐의 별악교세포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단순하고 이 가지가 몇 개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영장류, 예를 들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 별악교세포가 굉장히 복잡하고 크기도 훨씬 크고, 그리고 이 가지들도 훨씬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사람의 별악교세포의 경우에는 이 원숭이의 별악교세포와 비교해서 약 1.5배 정도 훨씬 크고, 가지도 훨씬 많고, 그리고 훨씬 복잡하게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별악교세포는 아까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, 이 질병, 즉 뇌질환의 경우에도 이 별악교세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. 병이 걸린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파괴가 됐거나, 아니면 화학적으로 독극물이 있거나,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어떤 세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고 또 정리해주는 세포가 바로 별악교세포가 되겠는데, 이 별악교세포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좀 생명을 해치는 방향,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,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. 저희는 이 중에서 이 사람을 어떤 해치는 그런 별악교세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요즘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활동성 별세포입니다. 활동성 별세포는 리액티브 글리아라고 하는데, 보통 상태에서는 굉장히 가만히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활동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내보내거나, 아니면 이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죠. 또 물리적으로 어떤 장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신경세포가 회복이 못 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. 이렇게 물리적으로 신경세포를 막는 것을 글리알 스카 또는 교세포 흉터라고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척추 손상을 입어서 저희가 하반신을 못 쓰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신경세포를 다시 자라게 해서 이 척수를 다시 이어주면 그러면 다시 이 신경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,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글리아스카 때문입니다. 이 글리아스카는 별악교세포가 활동성 별세포로 되면서 서로 엉겨붙고,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뉴런이 더 이어지는 것을, 회복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게 대체 왜 자연적으로 생겨났을까요? 이 교세포 흉터가 생겨난 이유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, 하지만 비정상적인 신경세포가 잘못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, 아마 이런 비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연결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, 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 그것 외에도 이 활동성 별세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감마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건데요. 이 가바라는 물질은 일반적인 별세포도 원래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토닉 가바라고 하고, 이 신경 억제 물질은 원래 뉴런들이 각자 신경 전달을 할 때 이 신경세포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
별악교 세포가 이 가바라는 물질을 서서히 분비를 해서 마구잡이로 활동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활동성 별세포가 되면 이 가바라는 물질을 이 별악교 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신경세포들이 다 억제가 되고, 그러면은 신경세포가 다 죽지 않았어도 계속 억제가 되면서 더 이상 이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작용 기작으로 저희가 밝혀낸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. 치매의 종류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은 흔히들 이 신경세포가 점점 제대로 일을 못하고 더 후기에 가서는 신경세포들이 아예 죽어버리는,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슬픈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, 저희 연구단에서 이 활동성 별세포의 이 과다한 신경 억제 물질, 과다한 가바가 바로 초기에 이런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해서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.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이 별악교 세포랑 연관이 돼 있는데, 예를 들면 아까 치매와 더불어서 조현병, 그리고 뇌암, 그리고 뇌졸중, PTSD 같은 질환에도 이 별악교 세포가 관여한다는 보고들이 있고, 또 굉장히 특이하게 비만에도 이 별악교 세포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저희가 최근에 밝혀낸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이 치매 환자에서 이 활동성 별세포가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, 이런 증가한 활동성 별세포는 많은 신경 억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됐고,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활동이 억제가 되니까 이 신경세포가 더 이상 활동을 잘 하지 못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있던 기억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결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, 별세포가 바로 활동성 별세포로 변할 때 그러면 어떤 기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성 별세포로 변하는지, 그리고 활성 별세포에서 어떤 기작으로 이 가바라는 물질이 증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가바를 만들어내는 핵심 단백질, 핵심 효소 중 하나인 마오비 엔자임이라는 효소를 저희 연구단에서 밝혀냈고, 이 마오비라는 효소를 억제하면 과연 이 가바가 줄어들고 신경세포를 다시 활동적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 치매 치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연구 결과에서 결국에 저희는 이 마오비라는 효소에 작용하는 어떤 약물을 개발을 하게 됐고, 약물을 사용을 했더니 특히 이 치매 모델 G에서 이 마오비라는 엔자임이 실제로 억제가 됐고, 활동적이었던 별세포가 다시 일반 별세포로 돌아가고, 더불어서 신경 억제 물질 가바도 굉장히 감소를 해서 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을 형성할 수 없었던 G가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물질이 또 이렇게 G 모델에만 그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이렇게 개발한 약물을 회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고, 지금까지는 임상 1상을 통과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위험성은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임상 2상, 그리고 그 이후의 임상시험들을 통해서 사람의 치매 치료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약물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치매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초기 치매를 진단을 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움직임의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잠깐 깜빡깜빡 건망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치매의 초기 증상인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런 치매 초기 발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흔히 양전자 단층 촬영, 즉 펫 이미징이라는 걸 하는데, 이 펫 이미징을 할 때 기존에는 FDG, 즉 글루코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주입을 해서 뇌에서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이 당분, 글루코즈가 쓰이는지를 검출을 했어요. 근데 저희가 또 개발한 방법 중에 이 별악교 세포가
이 치매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활성화된 별 악교세포를 이미징할 수 있다면 초기 치매 진단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활성화된 별 악교세포를 초기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펫 프로브 또한 개발을 하고 있고, 치매 외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뇌암, 그 중에서도 글리오블라스토마라는 암은 이 에스트로사이트 별세포가 암이 되면서 거의 사망률이 100%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암인데, 이 암 진단 또한 이 활동성 별세포를 펫 이미징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밝혀낸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뇌질환에도 굉장히 이 별세포가 많이 관여하지만, 또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. 이 비만을 억제하는데 또 이런 활동성 별세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사실, 혹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? 이 비만은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일어나기도 하지만, 또 이 먹으려는 마음, 이 식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죠.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뇌와 비만의 연관을 지으면 이 칼로리보다는 어떤 이 식탐에 대해서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, 이 식탐보다도 저희가 밝혀낸 것은 활동성 별세포가 이 직접적인 칼로리 소모 또는 칼로리를 저장하려는 그런 활동과 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밝혀서 굉장히 신기한 결과를 얻었어요. 시상하부라는 칼로리 소모 또는 체온 같은 굉장히 몸의 기초적인 대사를 조절하는 영역이 있는데, 여기에 별악교세포들이 활동성 별악교세포가 되면서 가바라는 물질을 내놓으면 이 시상하부 중에서도 외측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 가브라5라는 어떤 리셉터가 있는 뉴런이 활성화되면서,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, 이 뉴런은 억제성 뉴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방을 더 사용을 억제하고 지방을 더 축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신기한 신경회로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외측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가바를 줄여주면 칼로리 축적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활동성 별세포를 아까 말씀드린 마오비 억제제를 통해서 조절을 했고, 그렇게 하니까 결국 전체적인 가바 수준이 줄어들고,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고지방 식이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쥐의 체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정상 체중으로 다시 줄어드는 굉장히 신기한 결과를 저희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. 이 결과는 결국에는 이 신경세포의 활성, 그리고 어떤 신기한 신경회로,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이 별세포 또는 활동성 별세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지금까지는 저희가 뇌질환을 항상 생각을 했을 때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, 또 이 신경세포를 어떻게 살릴지, 또는 어떤 신경세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, 이런 것들을 봤다면, 이제는 그러면 이 신경세포를 조절하는, 신경세포의 역할을 도와주는 별악교세포를 어떻게 조절을 할지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신경세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져 왔지만 이 별악교세포에 대해서는 아직 한 30%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별악교세포를 더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많은 신경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별악교세포의 중요성, 그리고 별악교세포에 대해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